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에 손꼽히는 두 분, 권성동 대행과 장제원 의원, 이 두 사람이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갈등설을 잠재울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곧바로 달려간 택배기사가 아니었으면 더 크게 다쳤을 걸로 보이는데요.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 대책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유행이 빨라질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항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11% 넘게 뛰어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갈아치우면서 1달러에 1,320원을 넘어섰습니다.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경찰 고위인사 재청 업무 등을 담당할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안을 공식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내부 비판글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당의 출마 자격 미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 구성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여야는 여전히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임을 약속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고타바야 스리랑카 대통령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20년 가까이 스리랑카에서 권력을 휘두른 라자팍사 가문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완전히 물러나게 됐습니다.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틀 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지만 미국이 이달 말에 금리를 더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20원 선마저 넘어섰는데요. 장중에 1,32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6원 가까이 오른 1,318원으로 장을 시작해 현재 1,323원, 24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에 1,32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09년 4월 30일 이후 13년 2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건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무려 9.1%나 올랐고 생산자 물가는 아예 두 자릿수나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가 이어지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말 개최되는 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당초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아예 1.0%포인트 인상, 즉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안전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니 달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상승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셈입니다. 네, 주식시장도 걱정입니다. 코스피가 오전에 2,300선이 무너졌다가 반등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오늘 오전 코스피가 한때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등해 이 시각 현재 전날보다 오른 2,320에서 3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760에서 770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금감원장 입에서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재 금융시장은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무역 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5.2% 증가한 5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20개월 연속 증가 추세지만
증가 추세이자 16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입니다. 반면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만에 33% 넘게 오르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수입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달보다 0.5% 올라 역시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공산품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네, YTN은 고물가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냉면 가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의 영향을 역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식 재료 가격은 오르는데 가격은 쉽사리 또 올릴 수도 없어서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서초구 냉면 전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먹거리 가격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냉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현재 냉면 전문점 한 주방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곳 역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제 앞에 냉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이의 경우 원래 한 상자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8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면을 만드는 데 쓰는 메밀가루의 경우에도 한 푸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11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뭐 모밀가루, 야채, 쌀 뭐 다 올랐죠.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죠. 냉면철이라 지금 장사는 좀 되고 있는데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면 좀 매출이 급감하지 않을까. 저희가 또 다른 냉면 가게도 취재해봤는데요.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메밀과 오이 가격 상승이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은 같았고요. 무김치에 들어가는 무의 경우 장마 영향으로 가격이 2배, 곁들여 먹는 겨자 가격은 1kg에 1,0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뛰는 등 모든 것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여름 성수기가 맞물려 매출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시원해지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할 텐데 손님 발길이 끊길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냉면 전문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정부가 125조 원을 들여서 소상공인이나 청년 등 이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죠. 한국은행 빅스텝 등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본격화할 수 있다 보니까 사전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금리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네. 취약계층은 어려워지잖아요. 예, 먼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탕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코로나 시국에 네. 빚을 얻지 않는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9월 말이면 이게 사실 만기 연장을 몇 번 해줬습니다. 상환료에도 해줬고요. 이게 다시 또 만기가 도래합니다. 네. 그게 약 13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사실 금융 시스템으로 좀 전이될 위험도 있겠죠. 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이 어떤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사실 등장하는 게 이제 배드뱅크죠. 은행으로부터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그 일종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를 합니다.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대신 좀 싸게 인수를 좀 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여기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되겠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일단 은행에서 일단은 그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을 갖다가 캠코에 넘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캠코에서 사실은 각자들한테 대부분 다 연락이 갈 거고요.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뭐 내가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단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전체 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무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치 기간을 뭐 1년에서 3년 동안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분할을 하게 해서 상환하게끔 최장 20년 동안 이제 분할 상환을 하게끔 해서 이런 채무 조정을 갖다가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예. 아, 내용은 알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서 감면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체 어떤 채권들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배드뱅크로. 은행 입장에서 이제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환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예.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갖다가 연체하고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일단 상담을 해보시면은 네. 당신의 채권은 일단 그 캠코로 넘어갑니다. 안 그러니까 나가는 25조 원 정도의 비슷한 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러면? 그 25조 원 정도의 비탄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예, 거고요. 예. 일단 채무 조정이 재조정이 되는 거니까요. 아, 예. 일종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연체가 완전히 오래된 분들, 90일 이상 이걸 갖다 사실은 디폴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금의 60%에서 90%까지 원금을 갖다 탕감을 해주고. 아 잠깐만요. 네네네. 어떤 분들이 60에서 80%까지 탕감 받는다고요? 일단 연체를 시작하신 분들. 연체를 시작한 분들. 일단 연체를 시작해서 90일이 지난 분들. 아. 그러니까 일단 부실이 확인된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그 부채 탕감이 시작되는 거죠. 네. 전체 그럼 어떤 본인이 연체가 네네. 있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은행을 가서 탕감을 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일단 탕감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배드뱅크가 본격 설립된 거는 아니니까 예. 배드뱅크가 설립이 되면은 배드뱅크 쪽에서도 이제 캠코 쪽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은행에 가서 빨리 확인해야 되고 네네네. 특히 연체가 지금 발생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요,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영끌로 네네. 집을 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를 좀 낮춰준다면서요. 어떻게 네. 낮출 이거는 수 사실 있습니까?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기존에도 있던 정책입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일단은 네. 9억 원 이하여야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저가 순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에서 이제 변동금리라 혼합형으로 빌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정책형 장기 모기지 금리 이게 정책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금융 공공기관이 사실은 이 대출을 갖다 은행으로부터 인수를 새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자체는 4% 초중반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네. 이제 이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분들, 네.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그렇죠. 일단 그런 조건들을 가르쳐 달라는 네네네.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은행에 네. 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까지 적용이 되니까 음. 현재 비교적 높은 금리를 쓰고 있던 분들은 한 2%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출 그렇군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도 빨리 은행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도 전환을 해줍니까? 예, 이게 고정금리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고 이게 예, 유리합니까? 이게 훨씬 유리하죠. 지금 변동형 금리 같은 경우도 3% 후반에서 아니 사실 근데 내년 되거나 내후년 되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 금리라는 거는 사실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에 가서 좀 떨어졌다가 또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를 할 때 지금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변동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네.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네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B2 청년 이자 30에서 5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신용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용 등급이 하위 20% 이하인 청년들,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인 경우죠.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연체가 시작되신 분들이 사실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저히 상황이 어렵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면은 네.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일단은 네네. 그러면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찾아가서 네네. 연체가 되신 분들만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연체가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지금 자신의 소득이 도저히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건데 일단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 정도 주는 거고요. 예. 이자를 갖다가 30%에서 50% 정도까지 감면해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특히 이자 감당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 은행이 됐든 신용회복위원회가 됐든 찾아가셔서 네. 좀 탕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나 봤던 켄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75의 별명인데요. 켄타우로스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또 하반신은 말인 괴물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붙인 이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러스 전문가의 명명은 아니지만
우리 언론을 비롯한 세계 언론이 켄타우로스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는 켄타우로스 명명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이딴 변이 확산으로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이 팬데믹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켄타우로스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관심 변이나 우려 변이에만 그리스 알파벳을 붙이는데 현재는 BA.2.75로 부르고 있고 주시 중인 변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면역 회피나 중증 정도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BA.2.75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현재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과 독일 등 10여 개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첫 BA.2.75 확진자가 나왔죠. 켄타우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빠른 전파력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지 약 한 달 사이에 우세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BA.5번을 갖고 전파력이 역대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한 18명까지 옮길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BA.5보다 3배 내지 9배가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면역 회피력이 높다는 겁니다. BA.5보다 돌파 감염과 재감염의 위험도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변이용 새 백신이 도입된다고 해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직은 확산 초기여서 치명률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자의 치명률을 주시하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어제 확인된 켄타우로스의 변이 감염자가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역사회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5월 단기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에 근접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치명률이 이제 계절 독감 수준까지 낮아졌다고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2년 통계를 다 놓고 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3%지만 5월만 떼서 보면 0.07%로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치명률 2.1%로 최고조를 찍었던 2020년 8월의 30분의 1 수준이자 계절 독감과 비슷한 위험도입니다. 재유행이 시작되고 BA.2.75 변이까지 퍼지고 있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기저질환자 치명률은 훨씬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BA.5와 BA.2.75 변이가 확산하면 유행 규모가 커지고 피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대응을 강화해서 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고위험군 중심의 집중 방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4차 접종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4차 접종을 시작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외에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도 찾아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4차 접종은 사실 호응이 크지 않은데요. 정부는 고령층 4차 접종 결과를 분석해보니 감염 예방 효과는 20%에 그쳤지만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는 50%가 넘었다면서 백신 접종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검역과 방역도 강화합니다.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늘리고 전국 주요 관광지에도 2,500명을 배치해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특히 실내 소독과 환기를 중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수요도 다시 급증하면서 편의점에는 재고가 동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이 편의점에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지만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키트 재고는 이미 동난 지 오랜데 주문을 넣어도 물량 준비 중이란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는 2개 들어오고 나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지금은 받을 수 없고.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 혹시 뭐 재고가 안 들어오나요? 아니요, 파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자가 검사 키트 있어요? 네, 없는데요. 아, 요새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서울 망원동 인근에 있는 편의점 8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약국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대부분 재확산세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 다만 대유행이 언제 또 닥칠지 몰라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아야 할지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6월, 6월달에 비교하면 4대 나가는 거죠. 그때 막 전쟁처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또 준비가 될지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량 상태를 모르니까. 발주를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이제 주문을 많이 넣어야겠지만 이게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는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19 검사소도 대폭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자가진단 키트 품귀 조짐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가장 좀 경계심이 제일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한데 백신 접종을 안 하셨거나 혹은 아직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은 전체 12,9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불과합니다. 백신 추가 접종의 면역력도 점차 떨어지고 완치자의 재확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기 전 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어서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전국 표본 감시기관을 찾은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6월 둘째 주 1.7명에서 7월 첫째 주 10.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2년여간 추이와 비교해서는 발생 비율이 높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서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느는 등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자가검사가 일상화된 상황이어서 실제 감염자는 10배에 이를 거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13만 51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13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또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3만 8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9% 증가했고 사망자도 11% 증가한 43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긴 겁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4월 초 저점까지 내려갔던 확진자는 이처럼 최근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We update COVID levels every week on Thursday. Last week, CDC reported 32% of the U.S. population is living in a high COVID-19 community level, represented by orange. 뉴욕타임스는 40여 개 주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규모가 공식 집계치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It is very clear that that is an underestimate.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getting infected with mild to moderate symptoms who do home testing, who do not report it.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을 봐도 최근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최근 18.1%까지 올라갔는데 오미크론 대확산 때 29.2%와 대유행 초기 21%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재확산은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파악된 오미크론 하이변이 BA.5 탓입니다. 감염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면역 효과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보건당국은 이 때문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의 재감염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외지에서 온 자가 격리자들에게 방역 팔찌 착용을 요구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엔 방역 당국으로부터 체온 측정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전자팔찌 관련 앱을 다운받아 기기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와 연동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누리꾼들은 단순히 체온 측정만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거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등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정한 재헌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방송 정책 등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관련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안보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원구성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서 공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또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히려 편파 보도를 방치한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 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 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정부 주문에만 충실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기보다 오로지 방송 장악, 경찰 장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문에만 충실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언론 방송가의 일전을 경고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다만 양당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르면 오늘 안에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양당 내부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친윤계 내분설이 일었는데요. 당사자인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은 오늘 점심을 함께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불화설의 단초가 된 직무대행 체제나 이준석 대표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체제 관련해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눈 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 이후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의 만남 신청을 받는 등 장외 여론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친명 대 반명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출마 반대를 외쳤던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대위 판단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공방 벌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별도 토론회를 열고 탈북 어민 북송 절차의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귀순 의향서까지 쓴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은 국제형사법은 물론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인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송부했다며 강제 북송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강력 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적 절차도 지켜줬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해경이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보기관과 군 모두 월북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그런 일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한 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묻자 원내대표의 말씀인 만큼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못 박았습니다.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자, 경찰국 출범일이 다음 달로 확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시행일을 8월 2일자로 못 박았습니다. 핵심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입니다. 경찰국은 총괄과 인사, 자치경찰지원 등 3개과로 나뉩니다. 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모두 16명이 배치되며 전체의 80% 정도가 경찰로만 채워집니다. 이 경찰국의 핵심 기능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임용 제청으로 이상민 장관은 법에 규정된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제로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다만 인사과장 포함 직원 전체를 경찰로만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합니다. 지휘규칙에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을 위한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총경 이하 일반 출신 비중을 확대합니다.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구성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민간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하자 경찰청은 경찰제도의 본질적인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물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돼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해일보입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경찰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죠? 네, 경찰청은 행안부 발표 뒤 두 쪽 분량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건데요. 지난 8일부터 행안부 실무협의체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서 수사나 감찰 등은 제외해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 동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찰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망에선 벌써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 자료뿐 아니라 이 경찰청 입장문에도 항의의 표시로 릴레이 댓글 삭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경찰관들은 행안부를 위한 개선 방안인지 경찰을 위한 개선 방안인지 모르겠다며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경찰 직장협의회는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행안부 발표가 있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데요. 직협은 1인 시위, 삭발과 단식, 기도 시위 등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고 이 독립청인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제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을 이어오던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단식 9일 만에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며 인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습니다. 최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선 기도 시위가 열렸고 서울 조계사 앞에서도 삼부일배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직접 측은 법원에 경찰국 신설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한 여대생이 나체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이 주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 외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찰이 CCTV를 조사한 결과 숨진 여대생이 발견된 장소 옆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여학생은 다른 사람 여러 명과 함께 공대 2호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들어간 이들의 신원과 여학생과 일행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인근 소방서로부터 사다리 차를 지원받아 여대생이 발견된 장소 옆 건물 외벽을 조사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창문 등에 A씨의 혈흔 등이 있는지 확인한 건데요. A씨가 건물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성이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인하대 공대 1학년생 A씨로 확인됐는데 공대 건물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인하대학교 측은 A씨가 계절학기 수업을 듣던 학생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돼 A씨가 학교를 방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쓰러져 있던 지점과 10m가량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서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과 함께 동행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고나 범행에 의한 사망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니던 개가 하교 중인 8살 남자아이에게 달려들어서 목과 팔 등을 저렇게 물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고 아이를 구했는데요. 다행히 아이의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개에 물린 상처가 깊어서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박양진 수의사와 함께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영상 화면을 좀 가리고서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인하거든요. 자, 이거 누가 가장 잘못한 겁니까? 당연히 견주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예. 개 주인이라면 반드시 개 목줄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출할 때는? 당연합니다. 일단은 현행법상으로도 강아지들이 외출 시나 산책 시에는 목줄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당연히 보호자분이 동행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저 개가 견주가 개를 묶어놓긴 했는데 풀고 달아났다고 일단 진술은 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상에서 보이는 개가 어떤 개입니까? 일단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맹견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맹견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체구를 봤을 때는 한 중대형 견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보이고요.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한다면 단순한 교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CTV에 잡힌 영상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게 경각심을 저희가 꼭 불러야겠다, 일으켜야겠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자,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잡종견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맹견은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 맹견 같은 경우도 물론 위험합니다. 네. 네, 그 아이들은 공격할 때 사냥 본능이 워낙 충실하기 때문에 예. 이 아이들은 공격의 목표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맞죠. 예.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맹견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맹견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반 품종들에 대한 사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견주의 관리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해당 견주는 개를 묶어놨다. 그런데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견주 처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물론 견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실제로 개가 풀고 달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관리 소홀, 관리 소홀의 책임을 견주에게 물을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형사법적으로도 과실치상 같은 죄를 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법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가 또는 동물보호법에서 관리 소홀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처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보면 저 개가 이제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어린 아이들을 덮치는 경우가 많나 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개들에게 남아 있는 이제 사냥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능이 좀 큰 아이들이 있고 좀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사냥 본능이 높다는 거는 이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어릴 때 사회화가 잘 안 되어서 사람과 살기 위한 이 환경에서의 초기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부적절한 공격성 또는 무서워서 나오는 방어적인 공격성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격을 하는 이 사냥 본능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본인이 제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동물,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 또는 약해 보이는 노약자 이런 아이들을 이 개들이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는 개가 물자 주변에 일단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실제로 지나가는 행인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택배 기사가 손수레 같은 걸로 개를 쫓아내서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이렇게 개가 맹렬하게 달려든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사실 개가 이미 달려들기 시작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들이 물거나 공격하기 전에 하는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잇몸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린다든가 귀를 똑바로 세운다든가 꼬리를 치켜 세우고 흔든다든가 이런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달려든다, 정말로 나를 물려고 공격을 한다, 이때는 피할 수 없다면 몸을 최대한 웅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레처럼 몸을 완전히 감싸서 최대한 얼굴 부위라든가 흉복부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일단은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먼저 견주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 견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상 강아지 보호자에게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키우죠. 나는 외로워서 키우고 심심해서 키우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이 확실히 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나 개를 키울 수 없는 환경,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전제 조건들, 그리고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 또는 입양한 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교육들, 이런 시스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길거리에서 개들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방법들을 학교나 유치원이나 뭐 지자체에서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린아이들이 강아지를 만나면 예쁘다 하면서 다가가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일단 그거는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소리를 친다든가 다가가서 귀엽다고 손을 내민다든가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개에게 다가가더라도 정면으로 다가가는 것은 개 입장에서는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개가 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 그리고 개가 으르렁대거나 뭔가 안 좋은 신호를 보낸다
자, 그런 경우에는 소리치거나 도망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시선을 개가 아니라 먼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개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개가 괜찮을 것 같을 때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야 가는 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네. 바로 움직이면 달려드나 보죠. 맞습니다. 네. 개는 동체 시력이 워낙 뛰어나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 자극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지금 1년에 개물림 사고가 한 2,0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근데 통계를 보니까 여름에 집중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5월에서 8월 정도에 많이 발생하던데 계절적인 영향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당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봄, 여름철이 되면 사람이 밖으로 많이 다녀요. 네. 네, 사람이 많이 밖으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개들도 같이 많이 밖으로 데리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산책하는 곳이라든가 뭐 애견 동반 카페라든가 이런 등등의 장소에는 많은 사람과 많은 개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개 본능적으로도 봄, 여름철이 되면 여러 가지 냄새와 소리들에 자극이 아주 많아지게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민감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양진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틈타 나라 밖으로 도망갔던 고타바야 스리랑카 대통령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로써 20년 가까이 국가 권력을 휘둘렀던 라자팍사 가문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완전히 물러나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사임을 약속해놓고 몰디브에 이어 싱가포르로 도망갔던 고타바야 대통령이 결국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빚 5조 원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뒤 전력과 식량, 의료난 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은 지 석 달 만입니다. The whole country will celebrate today because it's a big victory. Actually, this Rajapaksa corrupted family, we never thought we will get this country free from them. 지난 2019년 형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고타바야는 과도한 감세와 비효율적인 농업 정책 등으로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정부 공사 계약 때마다 수수료 10%를 챙겨 미스터 10%란 별명이 붙은 동생이 재무부 장관을 맡을 정도로 일가 비리도 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무너지고 대중국 부채가 쌓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There is also some sense of frustration and anxiety in knowing that he is being replaced with someone who is equally problematic. 최고 권력을 몰아낸 스리랑카는 한동안 이중고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지도층의 부재와 경제난 타계입니다. 종교와 민족이 다양해 권력 투쟁 과정에서 4분 오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리랑카 의회는 오는 20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한데요.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만큼 덥겠고요. 또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여전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륙에는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많은 곳에는 최고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3도, 대전과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초복인 내일과 제헌절인 모레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손꼽히는 두 사람, 권성동 대행, 장제원 의원이 오찬회동을 가졌는데요.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갈등서를 일축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정치권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